2023년 11월 한 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당했습니다. 그날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7% 급등했고 한국의 정유사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죠. 단 하나의 해협, 하루의 사건이 전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보다 훨씬 더 큰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해상 교통량의 절반 이상이 지나가는 인도양에서요. 중국, 인도, 미국 세 거대 세력이 이 바다를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게임의 승자가 될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렇다면 이 세 거대 세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중국의 움직임부터 살펴보죠. 베이징은 지난 20년간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 불리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인도양 연안국들의 항구와 해군 기지를 건설하여 인도를 포위하려는 전략이에요.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은 이곳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이 항구는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닙니다. 길이 2.28km의 방파제와 최대 20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갖추고 있죠. 더 중요한 건 이곳이 중국 해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는 어떨까요? 스리랑카가 중국 차관을 갚지 못하자 중국은 이 항구를 99년간 임대받았습니다. 이른바 부채의 덫, 외교의 전형적인 사례죠. 이 항구는 연간 1,4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시설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인도 남단에서 불과 10해리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예요. 하지만 중국의 전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얀마의 차옥퓨 항구,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항구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어요. 차옥퓨 항구의 경우 중국이 73달러를 투자했는데 이곳에서 중국 윈난성까지 직접 연결되는 송유관과 가스관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는 에너지 공급로를 확보한 거죠. 심지어 아프리카 동부 해안의 지부티에는 중국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까지 건설했습니다. 이 기지는 1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고 헬기 착륙장과 부두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요. 여기서 중국 해군은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퇴치 작전을 명목으로 상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델리는 액트 이스트 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인도는 베트남에 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차관을 제공했어요.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입니다. 인도양에서 인도의 지정학적 우위는 분명합니다. 지리적으로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안다마, 니코바르 제도를 통해 말라카 해협을 감시할 수 있거든요. 이 해협은 세계 해상 무역의 25%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안다만 제도에는 인도 해군의 극동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동남아시아 전체를 작전 반경에 둘 수 있어요. 인도는 또한 사가르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도양 연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가르는 모든 이를 위한 안보와 성장을 의미하는 힌디어 약자예요. 이를 통해 몰디브, 세이셸, 모리셔스 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죠. 특히 해안 감시 레이더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이들 국가의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워싱턴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의 군사기지는 미국의 핵심 거점이에요. 이곳에서 B-52 전략폭격기가 이륙해 중동과 아시아 전역을 작전 반경에 둘 수 있습니다. 이 기지에는 3,000명의 미군이 상주하고 있고 핵잠수함 기지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쿼드 안보협의체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사실상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해요. 정기적인 해군 합동훈련을 통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죠. 최근 말라바르 훈련에는 4개국 해군이 모두 참여해서 대규모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작은 섬나라들의 역할입니다. 모리셔스를 다시 살펴보죠. 이 나라는 인구가 130만 명에 불과하지만 203제곱킬로미터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관할합니다. 한국 영토의 23배에 달하는 바다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 바다에는 참치 어장과 해저망간 광산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교묘한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를 받아들이면서도 인도와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갈레가 섬에 인도 건설한 비행장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 비행장은 명목상 민간용이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3,000m 활주로를 갖춘 이 비행장에서는 대형 수송기와 전투기 운용이 가능해요. 몰디브의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2018년 친중 정권이 몰락한 후 새 정부는 인도와의 관계를 복원했어요. 하지만 중국이 투자한 인프라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몰디브, 중국 우정대교가 그 상징이죠. 이 다리는 길이 2.1km로 몰디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였습니다. 스리랑카는 어떨까요? 한반토타 항구 사태 이후 콜롬보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질 위크라마싱해 대통령은 우리는 누구의 속국도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경제 위기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스리랑카의 대외 부채는 GDP의 110%에 달하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중국에 대한 부채예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인도양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5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해요. 원유 운송량은 전체의 70%에 달하죠. 특히 중동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에너지 수송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에서 출발한 유조선들이 모두 이 항로를 이용하거든요. 말라카 해협의 경우 하루 평균 25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90억 배럴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만약 이곳이 봉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유가는 즉시 배럴당 10달러 이상 급등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일본의 경우 원유 수입의 80%가 이 해협을 통과하니까요. 호르무즈 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출의 21%가 이곳을 지나가요. 하루 평균 2,100만 배럴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통과합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할 때마다 국제사회가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2019년 이란이 영국 유조선을 납포했을 때 국제 유가가 급등했었죠. 중국의 에너지 안보 딜레마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원유 수입의 80%를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조달해요. 이 원유는 모두 인도양을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인도양의 핵심 통로들이 모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은 하루 1,000만 배의 원유를 수입하는데 이 중 800만 배럴이 인도양을 통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1대1로 이니셔티브에 그토록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이유입니다.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대안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이죠. 파키스탄을 거쳐 중국 서부로 연결되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CPEC 대표적이에요. 이 프로젝트에 중국은 6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인도는 인도양을 자신의 뒷마당으로 여겨요. 실제로 인도양이라는 명칭 자체가 인도에서 유래했죠. 하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이런 인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도 해군 참모총장은 최근 인도양은 인도의 바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어요. 인도의 해군력 증강 노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도는 현재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고 있고 세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에요. 핵잠수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INS 아리안트가 그 첫 번째 성과입니다. 이 잠수함은 750km 사거리에 K-15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도의 해군력은 여전히 중국에 비해 열세입니다. 중국은 이미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 네 번째도 건조 중이에요. 핵잠수함 보유 대수도 인도를 압도합니다. 중국은 6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인도는 2척에 불과해요. 기술적 측면에서도 격차가 있습니다. 중국의 DF-21D 대함 탄도미사일은 항모 킬러로 불려요. 사거리가 1,500km에 달해 미군 항모도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인도는 아직 이런 수준의 무기체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브라모스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300km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확립하는 시나리오예요. 이 경우 인도양은 사실상 중국의 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국방비 증가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둘째, 인도가 성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진출을 막는 것이에요. 이 경우 현재의 균형 상태가 유지될 것입니다. 쿼드 협력이 강화되고 인도의 해군력이 급속히 증강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셋째,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국, 인도, 미국이 각각 일정한 영향권을 인정하며 공존하는 것이죠. 가장 평화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세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을 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인도양에서의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의 GDP는 인도의 5배에 달하고 국방비도 4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인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인도의 움직임을 보면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프랑스와의 군사협력 확대,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도입 증가 등이 그 사례입니다. 특히 S-400 방공 시스템 도입은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어요. 이 시스템은 400km 사거리로 중국의 전투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또한 자체적인 방위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일환으로 국산 무기 개발을 장려하고 있죠. 테자스 전투기, 아르준 전차 등이 그 성과예요. 특히 테자스 전투기는 최근 해군형 개발에도 성공해서 항공모함 운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은 인공지능과 무인 시스템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함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이런 기술들이 실전 배치되면 해전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중국의 무인 잠수정은 이미 수천 킬로미터를 자율 항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사이버 전쟁 능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중국은 이미 미군의 통신망을 해킹한 전력이 있어요. 인도양에서의 충돌 시 위성통신과 GPS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면 기존의 군사력 우위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어요. 해수면 상승으로 몰디브 같은 저지대 섬나라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중국이 이들에게 인공섬 건설 기술을 제공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의존도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중국이 최대 채권국이 되었어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제적 종속 관계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도양에서의 경쟁은 단순한 지역 패권 다툼을 넘어 21세기 세계 질서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결과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의 국제정치 지형이 결정될 것이에요.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